안녕하세요. 평화를 잇는 피스튜브 진행을 맡은 이원영입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 정도 흘러가고 있네요. 아직 우리 고유의 우리 민족의 그 전통적인 명절인 설은 아직 지나지 않았죠. 태양과 달 사이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양력으로서의 새해는 시작됐지만 아직 우리 고유의 전통 명절이 설이 시작되기 전인 지금 신축년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6개월 정도 됐죠. 저희 피스튜브 시즌 1을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많았겠지만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지난 시간 동안 한반도 평화 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여러 어른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시민사회의 이런저런 노력과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주시기도 했는데요. 정대진 박사님과 함께 북한의 소식,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주변국의 소식을 듣는 친절한 대신씨, 친절한 설명 듣는 시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순미 박사님과는 저의 그 오프닝 아주 그 독특했던 오프닝 멘트였죠. 주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이 좋은 시간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새해 첫 시간이면서도 사실은 저희 피스튜브 시즌 1의 마지막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방송을 맞이해서요. 얼마 전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 세계적인 변화,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게 됐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시대의 한반도 평화,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실 분들 모셨습니다. 이제까지 저희 피스튜브를 진행하면서 게스트로 나와서 함께 이야기해 주셨던 이런 분들 중심으로 모셨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최순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스트로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늘 친절함을 강요당했던 정대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전에 한번 이렇게 제가 소개해 드렸죠. 박사 학위 수집이 취미이신 분, 박 박사님입니다. 박문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 회전문 인사 좋아요. 이렇게 나도 게스트 돌려먹고 이거 새로운 게스트 말고 우리끼리 해먹는 거야. 돌려막기. 이 회전문 인사 좋아요. 전문 용어로 회전문, 돌려막기 이런 얘기 다 나왔죠. 그런데 회전문, 돌려막기 글쎄 왜 했겠어요? 북미 관계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시즌 1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제 하던 분들 모셔서 한다. 이것도 있었고요. 아니,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는 지난번에 시즌 1 끝난 줄 알았죠. 끝난 줄 알았어요. 오두산 전망대에서 녹화할 때 그러니까. 시즌 1이 끝난 줄 알았어요. 새해 첫 시작한가 끝나버리는 거네, 시즌 1이. 근데 마지막 방송을 또 한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원래 그때를 이제 종료하는 방송 좀비. 잡긴 했었죠. 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몇 차례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가면서 종료하기로 했었는데 네. 다른 프로그램 진행이 잘 안 됐죠. 코로나로 인해. 예. 그래서 정말로 돌려막기로 그런 마지막 마무리 방송 좌담을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출연료도 더 주나요? 한 번 더 주는 건. 아니 이게 그동안 못한 거 몰아서 한 번에 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새해가 됐으니까 출연료도 할증해야 되나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소위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 출연료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확답을 안 하고 자꾸 뭐 하시나 참. 회피를 잘하시네. 이런 게 정치죠. 자, 오늘 할 이야기 주제 첫 번째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바이든 대통령 시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물론 변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해주셔도 좋고요.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어느 분부터 말씀 시작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것보다 네.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어쨌든 트럼프 지우기 할 거잖아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카 퍼스트는 맞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랑 다른 것 같지만 아메리카 퍼스트를 무조건 고수할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달라질 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대로 있을 거야? 아니면은 트럼프처럼 북한과 다시 대화할 거야? 정말 원론적인 질문. 이 질문을 친절한 정대진 박사님께 드리고 싶어요. 아, 스타일 차이일 것 같아요. 스타일 차이. 아, 그렇죠. 접근법이나. 트럼프는 그냥 직접 나서서 자기가 카메라 스포트라이트 받아야 되고 하는 건데. 아, 그래서 탑다운을 계속 했었죠. 또. 네, 근데 이제 사실 트럼프 시대 4년 동안 뭔가 큰 그림은 그려졌는데 있을 것 같은데 결과물 아무것도 지금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바이든 시대에는 이제 그러진 않을 거예요. 바이든이 직접 나서서 또 위원감사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 차근차근 정통 관료들 기용해가지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실무 협상을 중시하겠죠. 근데 이제 과연 북한이 그걸 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과거 30년간 도돌이표를 했던 건데 북한이 과연 그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직접 또 김정은 위원장이 또 사실 미국 대통령까지 만나서 2번이나 만나서 이렇게 그 맛을 봤는데,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지금 바로 이렇게 현상의 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저희 연말까지만 해도 현상 전환이 있기를 굉장히 바라고 좀 이렇게 분석 가능성도 있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되고 하면서 그 가능성들이 좀 상당 부분 날아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이 문제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백신 빨리 승인해가지고 지금 배포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사실 그렇게 따지면 늘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있어서도 북한이 가장 중요한 미국 대외 전략의 변수였다. 사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선순위는 아니었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면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이 미국 대외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뭐 실제 박사학위 논문을 아예 이제 그런 점에서의 이 국제 정치의 체제, 샌프란시스코 체제로 이제 논문을 쓰셨는데요. 박 박사님, 참 혀가 잘 안 돌아갑니다. 박씨는 뭘 해도 앉아. 그냥 어사 방문사세요. 어사 방문, 박어사 이렇게 하세요. 네. 이제 박문수 박사님 그 미국의 대외 전략 뭐 크게 얘기하면 변하지 않겠죠?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도 잘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왜 모였죠? 아, 우리가 합의됐으니까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안 변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쉽게 변하지 않는 거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미국이 이제 국가의 본원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 정당에 좌우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응? 그러니까 그걸 실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는 있었을지 몰라도 미국이 국가 이익이라고 정의 내린 것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그 큰 국익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림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동아시아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북한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트럼프가 실패했던 것도 사실은 그 그림을 자기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죠. 자기가 다 할 것처럼 생각을 한 네. 거예요. 근데 거의 다 의회 제동이 걸리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은 그걸 순서대로 밟는다고 하면, 순서대로 밟아간다고 하면 훨씬 더 더디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쉽지 않을 거다. 임기 내에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게다가 심지어 바이든은 한 번만 하겠다. 네, 연임 이런 어렵다. 얘기를 네. 했어요. 그럼 4년인데 에이, 또 나올 거예요. 하다못해 또 나올 때지. 아니, 건강 근데 허락되면. 바이든은 나오고 싶어 해도 네. 지금 미국이나 이제 전 세계 해석은 나이 때문에 어렵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건강하니까 나올 거예요. 또 하다 보면 그거 누가 놓고 싶어요. 먼저. 갑작스럽게 지금 미국의 바이든의 전략에서 바이든이 연임할 건가로. 불출마냐 출마할 거냐 4년 뒤에 얘기가 됐는데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연속성의 문제. 엄청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네네. 중장기 정책으로 이제 갈 거냐 말 거냐를 그렇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의 청사진에도 바이든 정부의 청사진에도 지금 현재는 북한이 지금 한반도가 없다. 좀 부족하다. 혹은 뒷순이다. 뭐 저는 결국에는 후순위 굉장히 개념이었죠. 후순위죠. 그게 전혀 안중에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아니고 네네. 아무래도 이제 후순위에 밀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스로 애쓰지 않고는 그렇죠. 주목을 받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요점을 제가 이제 사실은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런 설명을 했었는데요. 미국은 국제 정치에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자신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가 도전 못하게 하는 거다. 즉
중국의 부상을 막아야 된다. 근데 중국은 이미 이제 근데 중국의 부상을 막아야 된다니까 중국이 뭐 다치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는 이런 학생이 있어. 설마요? 실제 답안지를 그렇게 썼더라고요. 다치면 안 된다. 중국의 부상. 부상을 막아야 돼서 헐트로 해석을 중국의 부상을 막아야 되니까 중국을 도와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잘못하면. 치료를 해줘야 되는구나. 학생이 답안지 쓴 걸 보고 내가 해석을 못해.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했다가 부상을 그걸로 이해한 라이징이 거였더라고요. 아니고 네, 라이징인데. 어쨌든 이게 가장 미국에 있어서는 트럼프든 뭐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부터죠. 이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징 차이나를 뭐 이제 밸런싱 해야 된다. 중국의 부상을 억제해야 된다. 이건 변하지 않을 텐데.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예. 옛날에는 미국에 힘이 있으니까 그걸 혼자 하려고 했잖아요. 네. 혼자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힘이 빠졌어요. 네. 게다가 중국이 또 너무 힘이 네, 강해졌고. 그러니까 그걸 자기네 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일본하고 호주 앞세우고 그다음에 인도하고 중국이 사실 20, 30년 뒤면 또 중국하고 인도가 이런 그렇죠. 경쟁을 할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한테 미리 이제 참여를 시켜서 견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힘을 덜 들이면서 어떻게 중국을 길들일까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머리 좋다. 맞아요. 이게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 바이드노믹스도 점점 이렇게 그 정체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양날의 검처럼 물론 유리한 점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유리한 점들도 있겠지만 중국 견제를 위해서 나온 얘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 정책 기조 안에서는 특히 이 무역 경쟁에서는 그런 정책 기조 안에서는 과연 우리가 중국과의 그런 경제 관계들도 있는데 분명히 과연 우리가 유리하기만 할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가랭이 찢어지죠. 그럼요. 가랑에 찢어지는 정말 힘들 것 시츄에이션이죠 지금. 네. 그러니까 특히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게요. 그 미국에서 이제 한미일 삼각안보협력 참 강조를 하고 그러면서 실제 북한의 그 뭐 핵 혹은 미사일 위협을 이야기 명분으로 삼았습니다만 사드를 배치했죠. 그러니까 이것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건 사실 또 중국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제일 그러면서 한국 기업 중에서 제일 피해를 본 건 또 롯데가 봤죠. 맞아요. 뭐 그것 때문인지 뭐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나라 10대 재벌 그룹 중에서 그 최근에 워낙 주식 가격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와서 막 확 뛰었잖아요. 롯데그룹은 전체적으로 해서 뛰질 않았더라고요. 여기만. 물론 중국 탓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실제로 우리 경제까지 끼치는 영향이 이렇게 연쇄적으로만 이렇게 이어지는 문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전 제일 걱정이 됐던 건 어쨌든 계속 전 개인적으로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에 대한 미국의 그 생각을 계속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를 눈에 보이게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 그것이 될 수도 있다. 한미일 삼각안보협력 체제에서 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항상 미국은 안 그런 척하면서 사실 일본 편을 들어줬단 말이죠. 앞으로도 그럴 텐데 물론 박문수 박사님의 논문을 보면 제 70년 됐다는 거잖아요. 그게. 제 생각에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남한 주민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우리가 미국의 우선순위 최우선순위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편이야. 네. 네. 그런데 그건 착각이에요. 그렇죠. 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렇죠. 그때부터 동아시아 지금까지 지역에서는 미국의 우선순위가 제일 높고 예. 그 다음에 호주예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근데 저희가 좀 착시 현상을 갖고 있는데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좀 깨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자국의 이익이 가장 우선순위고 그러기 그렇죠.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네. 이번에 그 평론을 했던데 이제 소위 요즘 쓰는 말로 이제 뼈 때리는 발언이 팩폭.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지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예.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하지 한국의 국익을 그렇죠. 위해서 일할 거냐 저는 그거 잊지 않아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당연한 거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어쩌면 이 동맹의 한계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지금 박문수 박사님 말씀하신 걸 보면 가장 한국 사람들의 상당수가 한미 동맹을 혈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변하지 않고 오히려 늘 한국의 뭐 말하자면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한미 동맹이 약간 흔들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긴 해요. 근데 전 첫 번째 가장 한미 동맹이 안 좋았던 때가 언제였을까?
제가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미동맹이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말기였죠. 근데 그때도 왜 그랬느냐. 핵무기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소위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이라고 표현하면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한미동맹에 가장 이제 위기가 왔었죠. 마침 또 그때 이제 그 미국에서는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아예 공약으로 좀 걸었었고요. 자,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 문제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얘기하면 저희 나라가 예, 그 색깔론 얘기하는 게 좀 우스운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면 예, 예. 이게 사실 무의미한 토론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집에 절대 갈까요? 절대 우리 진보하고 보수하고 상관없이 예, 그냥 미국의 국익 때문에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럼 자기네 국익이 변화하지 않는 한 안 떠나.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논쟁, 특히 보수 쪽에서 예. 하는 논쟁은 난 또 의미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는 진보냐 보수냐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한국이 건드린다. 그것도 단순히 한두 번 사건으로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구조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건드리게 될 것 같다. 이러면은 이게 가장 위기가 되는 것이겠죠, 오히려 사실은. 그냥 걷어채이는 거죠. 네. 그냥 그렇죠. 우리 정권 바뀌는 거. 아, 그게 일본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90년대. 일본은 그 사실 그 자민당이 하는 거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막 여러 번 뒤집어 본 나라니까 네. 왜 저런 걸 못할까? 왜 저렇게 아, 어처구니 그쵸, 없는 그쵸. 짓을 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일본이 지금 전형적으로 그 미국의 이익을 안 건드리려다 보니까 자기네가 뭘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늘 이게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정치 후진국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속사정을 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 국내의 정치 세력이 그것에 도전하면 제거당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사정이 달라요. 거기는 패전국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뭐 더 사정이 안 좋은 거는 패전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훨씬 더 안 좋습니다만 그 사이에 우리는 민주주의 실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미국이 쉽게 건드리기 어려운 정도로 가버렸기 때문에 맞죠.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일본하고 좀 때문에.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미국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정말 국제 정세가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데 자존심 상하. 저희 얘기도 그만큼 이게 좀 많이 벌어졌어요. 네. 근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기 세 분께도 여쭤보고 싶은 건데 제가 진행을 하고 있네요. 아니 근데 진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한국 정부가 어찌됐든 뭔가를 해야 되고 이 한반도 문제를 미국으로부터 하여금 우선순위로 여길 수 있게끔 해야 될 거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면 될까 싶거든요. 저는. 저는 한미동맹의 목표, 범위 수준부터 원칙을 좀 새로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원칙?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게 그 뭐 한미 상호방위 조약인 뭐 태평양 지역에서 그렇죠. 한미의 공동 이익이긴 하지만 우리한테는 사실은 전쟁 직후에 그 북한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필요가 가장 우리한테 커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미국은 한미동맹을 뭐 그 예전의 과거에는 대중국 소련 봉쇄, 그렇죠. 네. 지금은 대중국 봉쇄 이제 전초 기지로 이제 활용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 엇박자가 있죠. 우리는 북한의 위협 그 제어라고 하는 거, 방어라고 하는데 한정을 좀 짓고 싶어 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 대중국 봉쇄에 끌려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롯데 얘기뿐만 아니라 한국 자체가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그쵸.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좀 시각차라고 하는 거는 원칙을 좀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껄끄러울 수는 있어요, 서로. 다시 얘기 나누는 동맹 거니까요. 70년간에 그렇죠. 친구 사이 갑자기 왜 그러냐, 너 변했냐, 막 이제 그럴 수 있겠지만. 사람이 근데 변하지 이러면서. 네, 쟤는 저게 원칙이 저거다라고 하는 거를 좀 정확히 알려줄 필요는 있고, 미국 내에서도 근데 사실 그 내용들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작년 8월에 나왔던 육군대학의 보고서들 보면은 그 뭐 한미 동맹에 관한 얘기는 아니지만 한국의 국내 사정에 특히 일본에 대한 역사 문제 때문에 한미일 안보 삼각 협력이 일본처럼 단기간에 빠르게 미국이 원하는 것만큼 수준에 올라오거나 견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 미국 스스로 내부에서도 진단을 내리고 있는 바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원칙을 좀 조율을 하되, 근데 이제 공동의 이익을 막기, 북핵 위협을 막아서 그게 이제 중국이 북한을 활용해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 근데 그게 동맹인 거죠. 네. 그렇게 접점을 좀 찾아가는 거, 그 원칙을 좀 다시 세우는 게 가장 좀 급할 것 같아요. 예. 역시 지금 잠깐 친절하셨어요. 서로 원하는 게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다시 해보는 거가 중요하겠네요, 진짜. 그래서 저는 비슷한 생각을 해본 건데요. 그럼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제 국제정치 동북아 국제정치 질서에서 한국의 국익을 독자적으로 지키기 위한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저 제2차 북핵 때 있었던 육자회담과 같은 것을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이 정말로 미국도 이걸 자신들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우리 한국 그리고 북한 이 양자 간에 있어서 핵 문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북한은 자신들의 안보를 담보해주는 민족의 보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그 우리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가장 중요한 안보 위협이다.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죠. 어쨌든 바라보는 관점은 정반대지만 동일하게 둘 다 큰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도 위협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도 역시 그렇죠. 북한이 자꾸 핵 개발을 해서 동북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을 반대하고 있죠. 그러면 아예 이 내용을 중심으로 육자회담과 같은 다자적인 틀을 제안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역할해서 만들어내고 실제 다시 북핵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정리할 수 있다면 은연중에 이것은 사실은 이 동북아 정치 상황에 있어서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이 갖는 의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다자 안보 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질 리는 없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비중은 이쪽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이렇게 국제적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육자회담을 회복. 그런데 이건 물론 저 혼자 생각일 뿐이지 왜냐하면 6개 나라가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설득할 그러니까 거냐. 좀 줄여서 예. 그 6.25 전쟁의 당사국인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자로. 그러니까 남한하고 미국, 북한하고 중국 아. 그 4개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6자는 좀 넘는 그게 이제 14선언에 따르면 3자 혹은 그렇죠. 4자 할 때 맞아요. 들어가는 지금 거죠. 예. 이제 그런 상태로 가려면 지금 이 관련된 나라들이 음. 전반적으로 동아시아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거 상이 같아야 되는데 예, 예. 그렇죠. 너무 그 다르죠. 이해관계가 너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우려하는 만만치 것도 않은 그거예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육자회담으로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와 지금과는 일단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너무 달라져서 네,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심각한 경쟁 구도와 그리고 서로 이제 뼈 때리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 이게 실현 가능할까? 솔직히 그리고 그것이 혹시라도 만약에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4자든 6자든 미국과 중국은 들어가 있을 테니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혹시 그 두 국가 간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에 혹시 이 회담이 이용되거나 그리고 북핵 문제가 더 정쟁화되진 않을까 그들의 외교에 그런 좀 우려도 사실 됩니다. 왜 아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닌 걸로? 그 2대2로 하면 표가 맨날 똑같아서 안 돼. 그러니까요. 홀수로 해야죠, 홀수로. 그렇죠. 육자도 안 돼. 어디는 넣어요 그러면? 모자 어디 넣을까요? 어디 상관없는 나라 하나 넣어봐야 돼요, 어디. 뭘 넣지? 막 그래서 이제 아니, 이럴 그렇게 때만 얘기하면- 인도 같은 나라들이 들어오는 거야. 중립국 하나. 이유는 항상 그런 식의 일이 있으면 EU나 유럽 국가들이 그렇죠. 끼고 싶어 하죠. 그 중립국 감독위원회에 있었던 것도 근데 그렇죠. 유럽도 애매해요. 북유럽 국가들이 이제 이런 데 네.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자기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깍두기. 또 스위스가 또 이러고 있겠네요. 아니 저쪽 그 북유럽에. 스웨덴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데들이 맞아요. 스웨덴에서 많이 하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다 각각의 생각이 다른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럼 북한은 생각이 어떠냐 이거죠. 북한은 바이든 시대를 맞이하면서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당장 8차 당대회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북한은 강대강 선대선이라고 하는 얘기를 딱 명확히 기조를 밝혔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미국이나 한국 같은 데는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근데 북한 지도자가 안 바뀌어요. 그냥 자기네들은 일관성이 쭉 있는 거예요, 그냥. 김정은의 나라 이게 쭉 일관성이 있는 거고 2018년도에 새로운 계산법 미국한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은 상황인 맞아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근데 북미 싱가포르 선언 합의도 해놓고 북미 간에 이제 합의한 것도 있고 동시에 또 70년간 적대시 관계 맺어놓은 것도 있다. 선택을 이제 미국이 해라. 그러니까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누가 되든 미국의 적대시 정책은 북한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또 그것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우리는 그 기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당신들이 선하게 나오면 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대북 정책 재검토하는데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북한도 이게 그럼 대북 정책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오도록 좀 더 적극적인 좀 신호를 줄 필요는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방식은. 그런 점에서 약간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고. 안 한다고 봐야 되나요? 줄 만한 신호가 없다고 못하는- 봐야 되나요? 못하는 것일 수도 둘 있고요. 다 이겠죠. 둘 다인데 안 한다고 해도 근데 그게 그냥 부작위 수준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네네. 신호로 안 읽힐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 도발이라고 하는 걸 안 하는 거. 근데 더 뭔가 선의의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쁜 아무것도 짓을 하지 안 않는 하는 거. 거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아니, 봤을 그러니까 때. 북한 입장에서는 그걸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이 도발 안 그걸 하는 그렇게 거. 안 미국 볼것 같은 그냥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선의로 안 맞아요. 받아들이고 몰래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안 하고 있으니 그렇죠. 당연한 거지. 네, 그거를 더 좋은 시그널로 네. 미국은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북한은 우리가 이것만 안 하는 것만 해도 니네 감사한 줄 알아라. 라고 한다면 이제 그게 이제 인식 차가 지금 굉장히 맞아요. 간극이 좀 큰 거죠, 사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북한이 계속 무엇인가 할 듯 뭐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기도 했지만 근데 결정적으로 안 했어요. 맞아요. 일단 이게 북한에서는 북한이 줄 수 있는 시그널이 이건가 보다. 아이, 그럼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당연한 거야. 그거 안 그렇죠. 해도 안 하는데. 그거 안 하니까 so what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잘 한번 그 북한의 언론을 잘 한번 들여다보면은 이 미디어 속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그리고 꽤 간절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2020년 10월 10일에 40주년의 당창건일이었잖아요. 당창건일 75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열병식을 쫙 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괴물이라고 했던 그 미사일을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3개월도 안 돼가지고 8차 당대회 하고 나서 또 열병식을 했어요. 아, 예. 근데 북한 뉴스에서 이걸 영어로 보도해요. 그러니까 쭉 아. 한국어로 보도하다가 통신하다가. 미국 봐라 이거네. 네, 쭉 한국어로 보도를 하다가 이제 리춘희 아나운서가 이 핑크레이디가 또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쭉 이렇게 보도를 하다가 그 부분에서 물론 이제 당시에 보도는 한글로 한국어로 가다 조선어로 가다가 어느 이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에 보도할 때 낮방송이었을 거예요. 영어 자막이 영어로 이렇게 이제 나레이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미국 봐라 우리 어렵지 않다 지금 군사적으로 준비하고 있어 우리 빨리 대화하자 이거의 메시지 던지는 거고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만큼 북한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좀 고립되어 있고 어렵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간절하게 조금씩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변화한다, 변하지 않는다, 뭐 여러 추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안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할 거냐 이거 좀 여기에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우리는 크게 둘로 나누면 우리 정부가 있을 거고요. 네. 혹은 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서 있는 시민사회, 그 모든 분들이 시민사회라는 얘기는 이제 뭐 나랏밥을 먹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러나? 애매하죠. 저희 뭐 어쨌든 정부가 해야 될 역할, 시민사회가 해야 될 역할 이렇게 나눠서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한국 정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정부는 정부 전체 차원 기조를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정권이 1년 남았어요. 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보다 반전할 수 없는 기반을 만들고 대한민국 정부 기조로 전체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방향 설정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은 이게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에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1년 안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불가역적인 평화 상황으로 조금 더 가는 거. 예, 그렇게 가겠죠, 사실은. 그 정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냥 가만히 뭐 다른 그냥 뭐 상황 관망하다가 1년 보낼 수는 없다. 이제 이 기조가 하나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가시적인 성과를 꼭 내기 아니라 다음번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지금 북미 대화라고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북미 대화가 반드시 열릴 수 있는 불가역적인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만 하더라도 내부에 좀 그 실질적인 목표를 잡아놓고 그게 이제 꼭 지금 2018년의 봄을 올 한 해 2021년에 다시 꼭 내겠다라고 하는 거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해야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이게 그냥 대한민국 정부의 다음 정권이 돼도 꼭 해야만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 것 정도까지를 좀 실질적인 목표로 좀 놓고 숨고르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랬으면은 이제 그 우리 내부에서의 좀 진통들이 좀 많이 생기고 걸림돌에 먼저 좀 걸리게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수위 조절을 좀 하면서 마지막 이제 그 승부수를 좀 던지긴 던져야 되겠지만 이제 이게 그 불가역적인 상황이 좀 되도록 좀 만들어 놓는 것 정도까지 예. 그 정도까지만 기본적인 목표를 좀 잡아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그게 한국 정부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게 문제예요. 저도 그래서 지금 말꼬리가 지금 자꾸 내려가는 게 문제예요. 어쩐지. 네, 좀 자신감이 없어져서 지금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문제죠. 시민사회 입장에서도 이거 알잖아요. 우리가 시민사회에 그럼요. 있는 사람들도 이게 그동안 한국 정부의 힘만으로 안 된다. 우리가 독립 변수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건데 이제 그럴 때수록 근데 독립 변수가 되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죠.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 여기 위해서 이제 그 방법들이 뭔지를 자꾸 찾아야 되고 그 지렛대가 어쨌든 남북 관계 회복인데 근데 심지어 지금 관계에서 남북 관계에서도 북도 지금 남하고는 얘기 안 하겠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다음 대선 되고 다음 정권 들어서면 이제 보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북한의 합리적 판단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거 상황을 반전할 만한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게 이제 좀 그게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면이고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렇다고 전쟁할 건 아니니까 그럼 어쨌든 남북대화, 북미대화를 복원한다라고 하는 게 돌이킬 수 없는 기조다라고 하는 거를 1년 동안 정확히 좀 확립을 좀 시키는 것 그게 좀 제일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 점에서 사실은 이제 국내 문제를 좀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지지율이 처음에 막 올라가고 막 이럴 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이 한반도 평화 문제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을 오케이 하면서 북미 대화하겠다고 하고 그 전에 먼저 남북 대화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문제는 국내 정치의 정쟁이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든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부의 아직 가장 중요하게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중요한 변수였다라고 생각이 들면 야당에서는 공격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과연 이 정부에서 혹은 다음 정부가 누가 어떤 당이 집권을 하든지 간에 한반도 평화 문제를 정말 국내 정치의 정쟁이 되지 않게 일정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 물론 이건 꼭 정부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시민사회가 주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런 것을 시민사회가 꾸준하게 지금부터 만들어갈 수 없을까? 계속 좀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피스티벌을 진행하게 됐던 취지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거였죠. 특별하게 이게 어떤 국내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에서 바라본다 이걸 떠나서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해서 양자 모두에게 참 중요한 일이다.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제까지 시민사회에서 이런 노력들이 썩도 잘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거든요. 그 뭐 이벤트 기점을 좀 잘 봐야 돼요. 올해 매년 이제 뭐가 있는지 잘 그렇죠. 살펴봐야 되는데 올해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90년 그런 것들을 가지고 1년 동안 쭉 캠페인 가야 되죠. 유엔도 동시 가입을 한 지 30주년. 그렇죠. 91년이니까. 네, 그래서 30주년이 되는 게 그게 국제사회 남북이 보여주는 스탠스 행사 유엔 동시 가입 하나가 있고 남북끼리 또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이 되는 건데 이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이제 1년 동안의 어떤 그 이벤트와 계속 캠페인들이 뭐 하나 기점이 있어야 뭐 움직이는 거지 아무 뜬금없이 뭐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호응이 없잖아요. 물론 그 30주년이라고 해도 별로 호응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있어요. 그러면 비핵화 공동선언도 그때 같이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 예, 연동되는 것들을 좀 기점으로 해서 결국은 좀 이렇게 그 기점들을 좀 기념하고 다시 좀 불씨를 살려보자. 그러니까 불씨 안 꺼뜨리고 가는 것. 이제 그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좀 더 하고 싶어요. 더 붙이고 싶은데 이제 저는 통일 교육을 주로 하잖아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통일, 평화, 분단 이런 얘기 들어가면은 안 봐요. 사람들이 참여를 잘 안 해요. 재미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재미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잘 모르세요. 근데 제가 이제 학부 때 경영학 마케팅을 전공을 했어요. 공공 마케팅을 너무 못한다 이 분야가.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이 한반도 종전 평화 1억 명 서명 운동 했거든요. 네. 근데 1억 명 서명 운동 한다는 걸 몇 명이나 아실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시민사회의 그 좋은 의도와 그리고 좋은 기획과 취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사회에 공론화하고 또 재미있게 혹은 흥미롭게 잘 알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니 분단 문제인데 뭐 이렇게 재미를 찾아? 아니에요. 근데 이 분단 문제는 이미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분단이 당연하죠. 분단된 사회에 태어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왜 문제이고 혹은 여기에 해당하는 아픔들이 얼마나 존재하고 이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니들의 삶과도 무관하지 않아라는 거를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케팅을 계속해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민이 사실 없어요. 이 고민이 지금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네. 트럼프가 한반도에 기여한 것은 특히 이제 남한 주민들의 의식에 기여한 것은 이 한반도 문제가 미국에 많이 좌우된다는 거를 노골적으로 맞아요. 알려줄 거. 그러니까 그거는 정파와 관계가 없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그 남한 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 이게 과거와 같은 그 반북주의라든지 그런 선동에 대해서 이제 덜 영향을 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는 미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이게 북한의 변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어느 정도 학습했다고 네, 맞습니다. 생각이 돼요. 그럼 그 다음 걸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북kim이나 이런 거는 잘 안 먹히는 그렇죠.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안 먹힐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포지티브하게 이제 긍정적으로 이걸 방향을 바꿔갈 것인가. 그래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캠페인하는 것이 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꾸준한 메시지, 꾸준한 운동,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접근법에 대한 재고민 네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그게 잘 되게 하기 위해 마케팅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네. 먼저 말씀하세요. 먼저 해도 돼요? 네. 네. 양보해드리겠습니다. 뭐 연구자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그냥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노동신문을 볼 수 있는 북한 자료 센터가 계속 문을 닫고 있어요. 아 이제 열렸어요. 이제 네. 그래 최근에 열렸어요. 또 며칠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닫힐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노동신문 이렇게 보고 있어도 과거 이제 20세기에 우리 냉전 시대 때 우리 정부 걱정하던 것처럼 북한 찬양하고 북으로 넘어가고 하는 시민들이 있을까요, 과연 한국에? 왜 아직도 이게 특수 자료냐? 그러니까 나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보고 있으면은 좀 재밌을 때 왜냐면 컬트적이잖아요, 되게. 아 그럼요. 노동신문. 완전 컬트지.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 같은 거, 조선중앙TV 같은 거 아마 그런 걸 그냥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열어두면은 그거 자체가 이제 북한에 볼 대한 사람도 인식. 좀 있을 것 같네. 남북 관계 전환하는데 이게 조선중앙TV 같은 것도 만약에 그 공개했다 한 달은 시청률 높을 거예요. 근데 한 달 뒤에 딱 안 볼 거예요, 당연히. 그럼요. 재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거 봤다고 해서 북한에 동조하고 북한 넘어가고 이제 그럴 사람들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 그럴 분들은요. 그거 안 봐도 그래요. 안 봐도 넘어가요, 어차피. 어떻게든 구해서 어떻게 해서 봐요. 어떻게든 그게 할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거부터 해서 완전히 좀 분위기를 확 또 전환하는 거. 코로나 시대 때 못 만난다 어쩐다 하면은 뭐 그냥 그런 거부터 틀고 하면서 좀 서로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몰랐으니까 그냥 만나는 것부터 자체를 좀 다시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도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지금 현재 이 현대 사회의 시민들이 무엇을 흥미로워하는가, 뭐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뉴 미디어 플랫폼도 좋고요. 그리고 콘텐츠 자체도 뭐 왜 이것을 시각해야만 하는가, 왜 이것은 전문가가 저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교통교육 하려면은 전문가들 빼고 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얘기하면 자기가 아는 선에서 얘기를 하죠. 저희가 얘기하면 잘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 사람들 불러서 하세요. 막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수용자 입장에서 좀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마케팅으로 같은 건 사실은 네. 저희 피스튜브 이제까지 했던 중에서 조회수 최고 조회수가 몇 회인지 아세요? 한 300 넘지 않나요? 300은 넘습니다. 아, 그래요? 400도 넘습니다. 500인가 보다. 그 수준입니다. 그게 정말 고민이에요. 어떻게 네. 하면 많이 보게 할까? 근데 잘 안 그러려면 되더라고요. 정말 북한 정보를 네. 다 공개하고 그렇죠. 그거 해설하고 그거 관련된 걸 계속 네네. 조합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면 저는 그건 되게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그 북한 정보 개방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특수자료실 지금 북한 정보 세차하고. 개방 이런 맞아요. 이야기가 딱 들은 생각이 뭐였냐면요. 지금 이 코로나 이 언택트 시대의 언택트 교류 협력에 대한 네. 어떤 모델을 제안하고 막 실제 막 해보고, 그러니까 언택트니까
남북한 당국다 조금 더 부담은 좀 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과거 한 30년 정부 보수 정부 노태우 정부 때 북방 정책이나 그 전향적인 대북 정책할 때보다 훨씬 더 소극적이에요. 그렇죠. 노태우 대통령 때 생각하면. 네, 그때 90년도인가요? 그때 8.15 민족 그 대교류 기간 선포할 때 통일대교 열어버리겠다. 남이든 북이든 누구든지 자유롭게 왕래하라. 결국은 뭐 실현은 안 되긴 했지만. 파격적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할 만한 대담함, 적극성, 상황 전환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독립변수되기 위해서 하는 적극적인 노력들 사실 뼈저리게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저는 이제 그게 그 트라우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그래서 있겠네요. 그게 그러니까 저기 어떻게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럼 보수 정권들이 그런 걸 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진보 정권이 하게 되면 그걸 다 그렇죠. 색깔론으로 정부 가야죠. 프레임으로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네. 너무 이제 이 몸을 살인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뭘 해도 몸살릴 필요가 없어요. 뭘 해도 정쟁화돼요. 아니 코로나도 정쟁화되는데요. 어차피 욕 먹는 거 어차피 욕 먹어요. 뭐 해도 어차피 욕하는 부류가 어차피 그럼요.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네. 보수 정권으로 들어와도 보수 정권이 뭘 한다고 뭐 욕 안 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럼 이 표현을 좀 더 좀 정제되게 표현하면은 자, 이 교착된 상황을 정부부터보다 적극적으로 정면 돌파하자. 그럴 뭐 필요가 이런 또 얘기로 북한식 정리하면 되나요? 표현이네요. 정부도 있죠. 근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미국에서 그렇죠. 불러다가 야단치고 그러니까. 네, 네. 아니 근데 저는 아까 노태우 대통령 시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 정말 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남북 관계 개선에 있어서 사실 미국의 국익은 솔직히 얘기하면 남북 관계가 개선되든 말든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다만 한국 정부가 미국의 전략 방향이 있는데 거기에 약간 좀 이탈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걸 이제 컨트롤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저는 약간 필요한 이탈도 했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했다가 이러면서 한미 동맹을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좀 더 과감해도 된다. 왜냐? 한미 동맹 우리만 필요한 거 아니다. 미국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러면 미국도 한국이라는 국가의 이익에 대해서 보다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문제 제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 그것이 지난 과거에 그 일본과의 역사 문제 갈등을 두고서 결국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미국이 일본 손을 들어준 셈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걸 미국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정부도 쉽사리 이거 해결 못하는 문제인데 그와 유사한 게 남북 관계가 또 유사한 거다. 이런 식의 이해를 미국이 이제 할 필요가 좀 있다.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예. 좀 더 과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왕이면 그것이 불가역적이 되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을 했는데 뭐 바텀업 그러니까 정반대 프로세스죠. 바텀업 방식으로 아마 할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는 여전히 이 코로나 시대에 화상으로 서로 정상회담하는 이걸 전 세계가 이제 중계 방송으로 보는 이슈는 되겠다. 이런 걸 꼭 한번 좀 보고 싶은 이런 그 희망이 있습니다, 사실. 네. 이제 슬슬 사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이원영 교수님하고 계속 진행을 해왔잖아요. 여지껏 어떻게 참으셨을까? 아니, 왜냐면 전문가시기 때문에 워낙에 하고 싶은 말씀 많으셨을 것 같고 좀 많이 또 듣고 배우고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듣고 끝낼까 봐요. 인재서 네, 저기 박문수 박사님부터 네네네, 말씀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연구를 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역사들을 이제 보게 됐는데 그 흥미로운 현상은 늘 이제 세력 균형할 때는 이제 강자가 열세를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역사는 꼭 강자가 그걸 다 결정하진 않더라고요. 어떤 때는 약자가 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은 늘 있다. 가능성이 그런 있다. 그 늘 틈을 찾고 그 틈을 좀 넓혀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위치에 있는 나라들이 할 일이 아닌가. 살짝 희망 고문. 네네. 그런데 뭐 희망 고문이라기보다는 이제 만들어가야 하는 거지.
뭐 주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숙명 같은 것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의 숙명은 만들어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다. 그거 되든 안 되든.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게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뭐 우리도 좀 냉정한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화와 안보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그 무의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북한이 그 과거와는 달리 이제 핵 능력 국가가 된 상황에서 우리도 마냥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이 안보를 버리는 것이나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는 상황 해가지고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나라든지 국방이나 여력이 가용한 이게 가용한 자원이 있고 동원 가능한 자원들이 있으면은 어느 나라든 국방과 경제를 다 병진 노선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병행 발전시키는 거.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지금 국방 경제 병진 노선이라고 하는 거를 뭐 1962년 이래 안 놓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고 급기야 이제 그게 핵능력국까지 간 건데 근데 우리가 뭐 경제나 평화를 생각하면은 뭐 국방을 줘버리고 안보를 줘버리고 또 안보를 중시하다 보면 뭐 평화를 또 북한과의 관계를 줘버리고 이제 그런 건 아닌 거거든요. 평화 안보는 이 등치나 혹은 뭐 이 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환되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북한이 국방경제 병진 노선 하면은 우리는 뭐 평화 안보 병행 노선이라든지 뭐 하여튼 새로운 그 관념들의 철학적인 접근들을 가지고 대사회적으로 지금 전략을 좀 새롭게 좀 세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평화 안보 같이 가는 거다. 그러려면 우리는 남북 북한하고도 얘기하고 한미 동맹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한테도 인식이 돼야죠. 북한하고 뭐 하려고 한다. 북한하고 우리 이제 협력적 자주 국방을 하면서 전력 증강비 늘리고 미국 무기 사오고 하는 거는 계속 하는 거고 그러면서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개성관광이나 뭐 하여튼 개성공단 뭐 금강산관광 그거 하는 건 하는 거고 미국도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선순환적으로 간다. 우리식의 입장을 가지고 우리식의 원칙을 주변국에 끊임없이 이제 확인시키고 쟤네는 계속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안 변할 거야. 저렇게 가는 거야. 미국도 안 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한국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 변할 거야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그러니까 한국도 안 변하는 원칙과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확실히 정립해 나가는 2020년대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괜히 먼저 부탁드려가지고 제가 딱 하려던 말이 있었거든요. 제가 뭐 좀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평화는 진보의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화 이제 정말 무서운 거는 이제 평화 이러면 다 보수에서 들고 일어나서 까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 분단 문제, 통일 문제, 그리고 평화 문제, 또 안보까지 합쳐서 이 모든 것들은 충분히 공존 가능하고 공존해야만 하는 가치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쟁화하지 말고 좀 일관성 있게 같이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정권이 바뀌든 뭐 기조가 바뀌든 그런 걸로 휘둘리지 않는 그런 절대 가치로서의 평화 이거 좀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우리도 코리아 퍼스트 해야 된다. 네, 코리아 퍼스트 하려면은 또 그런 것들이 분산되지 않고 이런 우리의 여론이나 힘들이 분산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지켜야 될 가치들은 지키면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이 돼서요. 여러분 세 분 얘기를 다 듣고서 아주 다행이네요. 종합을 하자면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력으로 보면 결코 약한 나라는 아니죠. 하필 동북아시아에서 아까 육자회담 얘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육자회담 이러는 순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우리보다 다 말하자면 강대국이라고 볼 수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이렇게 껴 있어서 그런 거지 세계에서 보면은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니다. 이건 경제력이나 군사력, 하드 파워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소프트 파워라는 측면에서도 좀 그렇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도 좀 자신감 있게 내지는 책임감을 가지고 국제사회 협력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제일 중요한 영역이 바로 동북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러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전 자신감이라는 표현은 책임감이라는 말하고 같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뭔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 보이지만 의외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으면 불가역적 평화를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시즌 1의 마지막 방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저희 피스튜브의 시즌 1 방송을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신 뭐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이런 분들도 있지만 화면에 나오지 않고 늘 수고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할 때만 되면 함께 나오셔서 직접 촬영을 해주셨던 여기 스태프분들이 계시고요. 뭐 이름 얘기하려고 했더니 뭐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편집을 담당하신 분들이 또 있고요. 보기보다 맞아, 이 그 분장 도와주신 분들도 있고 대본 준비해 주신 분들도 있고 하나의 이 방송이 나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방송을 보기 위해서 항상 늘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이 계시고요. 그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즌 1 저희 피스튜브는 서울시의 후원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저희는 시즌 1을 마치고요. 다음 시즌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그럼 시청자분들께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